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휴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네, 이경민 불러주셔서. 팀장은 사실 저랑은 또 옛날에 네.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했었죠. 동료인데 네. 아 이게 너무 동료가 아니고 한참 후배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참 후배죠. 아유. 그쵸 팀장님? 박사님은 시니어 분이셨고 전 RA로 네, 있었을 때 그렇죠. 같이 있었죠. 아. 네, 한참. 아 근데 너무 갈수록 우리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아, 그때도 예. 잘생겼는데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이 흰색 염색한 게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쉬는 날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분도 네. 좀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청용이면 500호도 있죠. 네. 네, 우리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머리숱만 비슷. 아, 아유, 처음부터 이런 얘기 드리면 자꾸 안 이런 돼요. 식으로 하면 천만 탈모인이 이 방송을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네. 나옵니다. 네. 아, 오늘 각도님 머리가 상당히 가지런히 잘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가던 미장원이 문을 닫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갔더니 아저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진짜요? 중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네. 거기로 계속 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냥 재미있는 컨셉으로 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귀경길에 계신 분들 좀 지루하실까봐 다른 뭐 이상한 그 연애 방송 보지 마시고 또 우리 이 인포맥스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과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겠죠? 네. 네. 뭐 한 가지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방송 컨셉이 어떤 거예요? 그죠? 없어요. 그죠? 예. 예, 두서가 너무 없었네요. 자, 그럼 빨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사실 컨셉이 있어요. 아주 제작진분들께서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더라고요. 제목이 신중론과 긍정론. 또 긍정론과 신중론인데 네. 일부는 신중론을 대표하는 두 분을 좀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견해를 보이고 계시는데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네. 일부는 좀 신중한 얘기를 해보고 또 2부에는 아주 세게 보시는 분들 오시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부, 2부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경민 팀장님이 그렇게 긍정론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정확하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하기 앞서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우리 이 팀장님께서 작년부터 조금 뷰를 조금 배어뷰를 내셨다가 아주 그냥 매장당할 뻔하셨다고. 많이 힘들었었기도 했죠. 네네. 이제 작년은 10월 달에 코스피가 3,050 왔다 갔다 할 때 2,600 네. 간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이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 그랬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하반기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저랑 계속 아규했던 친구가 저 이코노미스트라는 친구가 이게 안 끝난다. 왜냐면 러시아 문제는 제재 문제가 있고 이게 화해한다 그래서 휴전된다 그래서 제재가 바로 풀리는 건 없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체제 전쟁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가는 데까지는 연임되는 데까지 연임되고 난 뒤엔 또 겨울이니까 올해 안에 못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물가는 더 높아질 거고 긴축은 더 세질 거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원래는 긍정적으로 왔었는데 좀 다운턴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최근 7월 6월 전망, 5월 전망에서도 그렇고 하반기 전망을 하고서 바로 또 하단이 어디까지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단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2,100이 깨질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 다만 3분기는 7, 8, 9월 달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2,300이 바로 깨지거나 막 흘러내리는 그림이라기보단 2,300대에서 한 2,600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보니까 이익 전망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었던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만 봤을 때만 해도 PER 10배가 2,650에서 2,70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550까지 떨어져 있어서 7월 전망을 내면서는 상단이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가 한 지금 한두 달 지나면서 100포인트 정도가 낮아졌으니까 2,500선대에서는 좀 많이 줄이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선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좀 올랐고 네. 좀 그래도 좀 생각보다 강하게 올랐죠. 예.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2,400대 정도면은 한 1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한 구간이다. 아마 2,500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네.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죠. 확실히 이 전략가 옆에 어떤 이코노미스트가 있는지 아. 너무나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해주니까 전략가가 전략을 잡는데 훨씬 더 날카로워지신 게 그런 감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의 네. 이 합이 잘 맞으셨다. 작년 7월 달부터 와서 그 친구랑 계속 그 친구는 제가 얘기하는 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왜요? 네. 왜 그렇게 봐야 돼요?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설득해야 되고 그 친구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되게 조정을 많이 하고 특히 최근 흐름들은 통화정책 매크로 장세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많이 저도 의존한다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서로 이렇게 창을 맞서 더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흐름들. 네. 싸우시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싸우는 정도의 논쟁을 하다가 네. 이제는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조율하고 초반에는 저 4월달만 해도 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 친구는 팀장님 너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막 그랬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은. 네. 그래서 서로 그 뷰만 보여주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너무 이슈 하나에 저도 주식 시장을 보니까 이슈 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이게 매크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봐야 된다. 나는 그거를 집중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고 통화정책도 더 매파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나 뭐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거나 장마다. 근데 연준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을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나겠냐 안 나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중간. 그래서 그때 뭔가 맞은 것처럼 그래. 물가와 통화 정책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물가가 부담스러운데 긴축의 속도는 빨라지면은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이거를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 이슈들이 해결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되면서 그 친구하고 되게 호흡 잘 맞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반등은 오히려 이경민 팀장님께서 훨씬 더 가이드를 잘 해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그 미국 시장의 반등 바닥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큰 그림을 잡아주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심리라든지 그렇죠. 해석하는 분야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추석 전에는 좀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8월 CPI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 7자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코어 CPI가 7월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번 함성은 지를 수 있겠다. 네. 근데 그 함성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9월 20일 FMC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월 CPI가 나오는 게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 나오면은 한번 한 주 정도의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사실 그 연휴 동안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수목금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일요일 날 되면은 한 주 동안 이제 저도 뭐 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저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딱 정리를 하는데 수목금 미국 시장 왜 올랐지 보니까 사실은 별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유를 찾다 보니까 달러화가 약했다. 네. ECB가 75bp 금리 인상을 해서 인상했다. 유로화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진 것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라는 사실 생각도 좀 들었는데 좀 오늘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 어쨌든 뭐 국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우선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수목금 미국 시장 올라간 거의 이유를 이 달러와 약세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나요?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심리관 쪽으로 싹 쏠렸다가 네. 이게 변화가 싹 또 들어오는 참 주식시장은 해석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인데 첫 번째가 이제 파월 의장 연설도 있었죠. 뭐 똑같습니다. 항상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데 지난번과 이번에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네. 네. 근데 지난번엔 약간 경계감이 컸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근데 뭐 바뀐 게 없네? 근데 시장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이제 주변적인 변수 앞서 말씀하셨듯이 달러가 좀 위축되고요. 유로화가 이제 1.02로 이 정도까지 이제 패러티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그 중에 미묘한 뉘앙스가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UK 기준으로 영국 기준으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 보게 되면은 600달러대 넘어 장중 고점이 네네. 갔던 게 지금 이제 300달러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60% 하락했죠. 고점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화가 살짝 들어오네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도 하나 눈길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 우크라이나 전황 얘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한쪽에서는 또 좀 너무 약간 긍정적으로 본 쪽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 러시아가 포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말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좀 너무 또 설레발 아닌가요? 예, 뭐 그런 북한에서까지 포탄을 수입할 사용한다. 정도면은 네. 이거 러시아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다가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미국의 전략이 먹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그거 아닙니까? 전쟁은 참여 안 하되 전쟁엔 깊숙이 관여한다. 이런 내용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하이머스라고 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제대로 먹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우리 영토 뺏긴 거니까 찾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이거를 좀 충분히 더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또 전황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남부 쪽을 먼저 많이 좀 챙기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막 또 성동격서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네, 네. 아, 그러면서 그쪽에서 집중해서 러시아는 그쪽으로 내려왔는데 반대로 또 동부 쪽을 치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또 전황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분위기가 또 약간 반전되는 러시아 쪽과 좀 반전되는 얘기. 게다가 또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유가 상한제로 갔었을 때 러시아가 느끼는 부담감들 같은 경우도 같이 또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약간 심리적인 변화가 조금 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어떤 전쟁의 또 하나의 뭔가 뉘앙스가 약간 바뀌는 내용들 이게 또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뀐 건 없는데 이제 뉘앙스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 나오는 변화 또 하나 체크하는 거는 비트코인인데요. 예, 가상화폐 시장 쪽이 저는 이번에 아마 여기서 이제 QT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일단 미국 입장에서 연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4개월 안에 뭔가 일단은 좀 급한 거 정리하겠다. 한 입장 쪽으로 빠르게 이어지는데 이게 의외로 타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쪽에서 저는 좀 들어오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2만 달러 밑에서는 거의 뭐 좀비예요. 네. 죽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아까 오다 보니까 2만 1,700? 이 정도까지 22,225 넘어갔네 또? 네. 죽지 약간 않네요. 지금 보면 코인은 밈 주식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그룹이 형성돼서 그런 거 좀 같아요.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최근에 이더리움에서 그 머지 업그레이드가 네. 성공하면서 약간 이제 펀더멘탈리 이게 이제 옛날에는 유동성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밈 주식처럼 되다가 야, 이 정도면은 뭐 이제는 밸류에이션 상에서 진짜 싸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계속 말씀 주시죠. 그 비트코인 주봉이나 월봉 보고 있으면은 이거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보통 많이 해석하기로는 뭐 금이다. 금은 얘기 안 하셨습니까 요즘에? 네. 그러니까 금은 이제 제외를 시켜놓고 디지털 자산 쪽에서 살아 올라오는 이런 비트코인의 이 투자 심리를 봤었을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 쪽에서 유동성이 흡수되는데도 가격을 지키려고 한다. 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은 또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몇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자산 쪽에서도 반응하는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하게 되면 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즉 CPI 발표되면서 나오는 정도까지는 일단 한 번 더 시도는 들어오겠다. 트라이는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반대로 한국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한국도 그럼 반응을 해야 되겠죠.
반응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일단 1위, 3위 반도체 쪽이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네. 될까요? 라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가 드는 거고 이 분위기 쪽에서 이게 첫 번째가 드는 거고 또 두 번째 한국은 그러면 같이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환율이 좀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네. 환율이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1380원대에서 거의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환율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해보시긴 한데 네. 일단 이제 고전에 네. 그거 한번 좀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방금 김 대표님께서 좀 최근에 미국 장의 반등의 어떤 배경을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황의 약간의 미세한 변화 네. 플러스 이 코인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심리 자체가 죽지 않는다 이제 요거 아주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좀 잘 짚어주셨는데 근데 저는 또 이게 의아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가 약세로 갔는데 이 9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치는 이제 75bp가 다시 또 대세가 됐더라고요. 기정사실화 되버렸죠. 네, 채권 가격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네. 한때 50bp냐 75bp냐 했다가 연휴를 겪으면서 이제 75bp를 거의 90% 확률로 지금 보고 91%까지 있잖아요.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 시장 반등하고 코인 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면 이미 이런 긴축에 대한 부담도 다 반영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팀장님 보세요? 저는 이 정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 9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75bp라든 50bp라든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 관건은 내년 2023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2023년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4% 근처까지는 올라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네. 요 그림 여기 잠시만요.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2023년 연준 회의별로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컨센인데요. 솔직히 7월 말에는 말이 안 됐죠. 7월 29일 기준으로 보면은 3.3까지 했다가 이제 쭉 금리 인하를 해서 내년 2023년 말에는 2.7 밑으로 간다. 라는 게 전망이었습니다. 네. 컨센이었는데 이게 고용 서프라이즈 그리고 잭슨홀 미팅 그리고 최근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변하면서 상단이 4%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내년엔 금리 인하 한 번 이상은 한다라는 게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저게 지금 이 FF 선물 시장의 기대치의 네, 추이를 지금 정리하신 거죠? 예, 예. 금리로 표현을 해가지고 정리해드린 건데 네. 근데 최근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나 아니면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를 보면은 그리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 중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연준 위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금리 인상보다는 내년 금리 인상 레벨이 4% 그러니까 점도표 수준이 4를 훨씬 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이 6월 FMC 때는 한 명 있었거든요. 2023년에.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하단과 하단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 벌어질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9월 FMC를 조금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의 싹을 자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시장 전망이나 그런 거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계속 부담스러운 것은 7월 FMC 이후 완벽하게 그냥 내년 하반기에 무조건 금리 인하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에 그런 기대 심리를 좀 확 누그러뜨려야지 물가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이번에 관건이 결국은 내일 발표될 CPI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컨센은 뭐 많이 안 떨어진다는데 만약에 컨센이 많이 떨어져도 7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물가는 꺾일 거예요. 둔화될 겁니다. 전망치도 다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내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레벨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로 간다. 말이 안 되지만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많이 안 올린다. 네. 네. 근데 지금 많이 내려봐야 지금 컨센이 8%거든요. 네. 근데 코어 CPI는 5.9였던 게 6.1로 또 오른다는 게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물가 레벨이 아직까지 8%다. 네. 많이 떨어져서 7%대라고 해서 내년 4분기나 가야지 2%대 물가를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들어오는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맞을까? 라는 것들을 걱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4%, 3%대로 가면서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가 요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그분이 가장 비둘기파적인 위원이었는데 그분이 한 말에 힌트가 있기도 해요.
물가가 2%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물가가 2%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네.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2%로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 3%대라도 이게 주택 가격이나 네.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은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네.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면 연준이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닐 카시카리까지도 매파적으로 돌아선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 같다. 물가는 8%인데 내년 올해 4분기 미국 GDP 성장 전망이 전년 대비로 0.1이고요. 내년 1분기가 0.8입니다. 그러면은 삐끗하면 역성장이거든요. 전년 대비로도. 근데 물가는 8%, 떨어져봐야 7%. 네. 그러면은 이거 큰일이다. 이거를 먼저 잡고, 그러니까 침체를 어느 정도 야기하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연준의 스탠스가 네.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게 시장에는 연준 위원들에게 스트레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9월 FOMC가 좀 걱정됩니다. 요번에 유럽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달러화가 약세로 꺾였어요. 네. 드디어. 그런데 그러면서 또 카운터파트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 고공행진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그 뭐랄까 이 상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마자 원자재 가격이 지금 팍 튀어버리니까 오늘 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튀어요. 그러면 야 이게 75bp로 끝날 일이 아니네. 두 번 더 있는 우리가 빅베베였는데 자빅베베가 이제 깨졌죠. 그냥 자빅빅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빅빅, 자이언트, 그렇죠. 빅스텝 이런 식으로. 자자빅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자빅빅으로. 예. 좌우지로 자자빅빅. 네,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러면 11월과 12월에 있는 FOMC 회의도 25bp가 아니라 50bp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연내에 4%를 보는 네. 그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7월 달에도 그랬어요. 네. 22통화정책 회의에서 예상보다 강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유로화 강세 반등, 달러 약세, 그러면 증시 반등. 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럽 ECB에서 발표한 GDP 성장 전망을 보시면은 내년에 역성장까지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 물가가 2%로 가는 시점은 2024년. 네.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세게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점에 의해서 그동안 너무나도 약세를 보였던 유로화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11월 12월 가봐야 알겠지만 유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원자재가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고 저는 유가는 여기서 반등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서 뭐 100달러 그 이상으로 안착하기보다는 지금 80 초반까지 갔다가 뭐 90대까지는 뭐 1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가긴 좀 어렵겠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CPI를 확인하면 마지막 와 하는 환호는 있겠지만 이게 크게 시장을 추세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약간 연준하고 시장하고 눈치 싸움 네. 내지는 심리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살짝 스탠스의 변화를 얘기했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피봇. 드디어 연준의 스탠스 바뀌었네. 바뀌었다. 방향 전환이네. 이러면서 이제 막 7월, 8월 랠리를 보이니까 연준이 당황했잖아요. 네. 닐 카시카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네. 7월 FOMC 이후에 시장 반등을 보고. 잭슨 근데 미팅 때 이후에는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우리는 해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의 그 스탠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연말에 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한다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또 고민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심리가 죽어야 끝나는데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잘 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오버킬의 가능성 네. 이거를 적당한 긴축을 했었을 때 시장이 이해하고 이해하고, 말을 들으면 좋은데 정말로 이게 갈 때까지 가야 비로소 시장이 네. 수긍할까봐 이제 좀 그게 걱정스러운데 사실 이제 미국장은 그래도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내장인데
지난주에 사실 좀 고민이었던 게 그렇죠. 뭐 물론 우리가 금요일장 쉬긴 했지만 달러화가 약했잖아요. 네. 한 주 동안. 근데 환율이 18원 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1,380원. 네. 결국은 이 뭐 국내장은 이게 뭔가 비전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원화 약세 이렇게 계속 지속돼도 이게 괜찮습니까? 특히 지난주는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전환했잖아요. 우리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이 사고 네.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했었잖아요. 외국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지난주 한 1조 넘게. 그렇죠. 어떻게 김 대표님 외국인 매도세 지난주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 심리 따라서 이제 눈치 게임 하면서 그래도 많이 밀렸다 그러면은 지표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한국 쪽은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워낙 이제 한국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율 자체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가 나와야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도체를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쪽에서 아직까지 확인이 덜 됐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당장 내일 같은 경우 시장이 열려서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잘못하게 되면 정가공약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스탠스가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살까? 아우 싸니까 한국 반도체에 대한 열광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춤거리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거밖에 안 봐요.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2차 전지가 그나마 버텨줘야 시장이 얼만큼 경직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만 체크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살 거 2차 전지 쪽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애플의 주가랑 이번에 나스닥이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주가랑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확연히 다릅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탄력성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왜 지금 주가가 약한지 테슬라가 왜 더 센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애플은 일단 결론은 중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뭐 좀 될 만하면 가끔 재봉쇄하고 또 아직까지 중국의 입장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런 입장들.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뭔가 명분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명분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뭔가 드라마틱한 이제 짠 하고 나오는 거랑 뭔가 연결시킬 것 같고 그럼 그때 대대적인 변화가 그때 나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봉쇄하고 돈 풀면 이게 뭡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IT 성장률과 그러니까 IT 쪽의 수요 성장률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 이제 기대할 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한 40%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애플은 위축, 테슬라는 지금 이번에 IRA 법안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 또 태양광 쪽 왜 이렇게 잘 가죠? 미국 시장은 그쪽에 대한 변화. 네. 거기다가 테슬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노 그러면서 전략적 에너지 쪽으로 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에너지 그러니까 순익 구조가 확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오히려 센 게 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들 계속 또 뭐 태조 이방원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에 대한 구조들 이해를 하고 대응하는 전략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 이쪽이 또 최근 들어서 소재 쪽은 중국에서 뭐 리튬 쪽이 좀 생산이 좀 위축된다라는 쪽에서 위축되는데 테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접 리튬 할 거다. 할 거다. 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해답은 2차 전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외국인 거래 동향 보니까 순매도가 많은데 삼성전자 네. 매도했고 그 와중에 LG 엔솔은 또 맞습니다. 매수를 네.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큰 전체 합산은 1조 넘게 순매도를 매도했죠. 보였는데 우리 투자인 보시기에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직접 컨택을 하시죠? 뭐 연락은 하고 그렇긴 한데 자주 전화하고 이랬지 않나요? 아니요. 부전하고 혹시 외국인, 그러니까 아까 했던 9주 연속으로 순매수하다가 네. 지난주에 순매도로 전환했는데 어떻게 판단?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6조 4,500억으로 샀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부터 1조 4,900억 정도로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 동안에 변한 건 없습니다. 원달러는 계속 올랐어요. 올랐고. 그럼 뭐가 변했을까를 보면은 요 그림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요 회색이 원달러율이거든요. 보시면은 파란색 달러 인덱스가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사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1% 오르는데 원달러율은 0.7, 0.8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강할 때, 그게 요 그림인데 요게 그 그림 보시면은 6월 달부터 100 이상에서만 놀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9월 들어서 쭉 빠져서 지금 100 밑으로 가서 98 전저점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림인 것 같아요. 달러는 좀 슬로해졌는데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상대적 약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네, 그랬죠. 네, 최근 네. 그래서 팔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 특징적인 그림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만 주구장창 반도체만 너무너무 많이 팔고 있죠. 근데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화학, 자동차, IT 가전 이쪽은 또 에너지 이쪽은 또 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3개월 연속.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데 좀 싼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일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 쪽 디램 익스체인지를 보면 최근 조금 안정을 찾긴 했거든요. 지난주에 좀 움직임이 쭉 빠지다가 이렇게 플랫해진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이거에 반응할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를 좀 보면은 이번 마지막 반등의 흐름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저 하나만 좀 반론이 있는데, 앞에 그 외국인 매수하고 환율 한번 다시. 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계속 고민해왔던 건데, 외국인의 주식 매매랑 외환시장의 전후 관계가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하는 기간이어서 원화가 약세였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외국인이 계속 사주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였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외환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가 후행했다라고 보는 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렇죠. 근데 논란의 여지가 뭐, 있지 않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게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다른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100이 깨진 다음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원달러는 더 올랐다는 그 더 오르는 그림들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상대 강도 측면에서 이 100 이하 이탈 흐름이 트리거 포인트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 원화가 상대적 약세로 가니까 외국인 더 팔고 이건 더 약세로 가고 외국인 더 팔고 이 그림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지난주에는. 근데 그건 또 약간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동안 지속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면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정말로 박앤세일 중이다. 네, 싸다. 예, 왜냐하면 환율을 감안하면 그래서 사실은 9주 동안에 진행된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고 이거는 원화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박앤세일이 더 되니까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혹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쪽의 의견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그건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한국은 지금 상황으로는 전저점대 아니면 깨져 있습니다. 환율만 보면은 그렇죠. 네. 더 깨졌다 볼 수 있죠.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저점대 와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안 살까요? 이게 핵심인 거 아닐까요?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이게 뭐 한 6조 가까이 네. 사셨던 그 배경은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시장이 미국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매수는 하는데 매수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신규 매수보다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미국이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네. 글로벌 시장 다 올라오는데 한국도 좀 올라올 것 같으면은 그동안 좀 포지션 좀 풀자. 고모드 포지션 풀자. 라는 입장 쪽에서 주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사는 거면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시장이. 오히려 반도체부터 뭔가 강하게 그쵸.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6조 사는 게 아니라 10조, 20조 샀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 변화가 나왔으면 이제 그 한국을 산다란 배경은 반도체를 산다는 배경이 가장 크겠죠.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은데 한국 사야지. 이게 아니라 반도체는 아직 모르겠어.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변화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공매도 한 것만 좀 풀어놓고 뭐 미국이 더 세게 올라오나라는 분위기의 눈치를 봤던 게 아마 지난 7, 8월 달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역시 아니야. 네, 여전히 중국에서 변화 나오는 거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한국 쪽에 대해서 다시 매도로 가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 바닥 언제 만들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좀 체크하자는 입장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섹터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2차 전지는 한국 잘해. 근데 그냥 그래도 지금 누가 뭐래도 CATL, BYD 다음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에서 계속 또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한국 배터리 업체들 다 투자한다. 거기서 이제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섹터 쪽으로 바꿔서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을 보면 선물과 연계된 현물 매매를 계속하면서 아까 말씀했던 공매도를 푸는 것이다. 네.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제대로 살려면 선물 시장에서의 완전한 콘텐코 네. 지금 계속 빼기니까 네.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요건데요. 파란색은 현물 누적 순매수고요. 회색은 선물 누적 순매수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배팅이 들어갈 때는 선물하고 현물하고 같이 사요. 같이 가죠. 네. 네, 같이. 근데 이번에는 현물을 6조를 샀는데 선물 시장에는 전혀 미동도 없었거든요. 샀다 팔았다만 했는데 그러다가 쿼드러플 리칭대를 지나면서 좀 매도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잠시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서 반등은 더 이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 방향성에 대한 배팅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매. 이번 주에 2주 동안 좀 샀으면 그 다음 주에는 샀던 거 좀 반등했으면 팔고 지금 판 시점에서 좀 싼 것도 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차 전지하고 뭐 자동차는 IRA라는 이슈 때문에 더 많이 사고 그런 정도지 뭐 시장이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라는 스탠스는 아니었다. 그래서 저도 요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선물 매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반등이 좀 강할 수 있겠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좀 반등이 나와도 더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김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제가 정리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도체 숏 네. 외국인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를 녹이는데 네. 반도체가 워낙 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로 좀 이제 인식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동안 계속 외국인이 사다가 매도로 전환한 게 결국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뭔가 실망을 했든 뭔가 전망이 어두워졌든 뭐 그렇게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 팀장님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약간 부정적인 편이에요. 2차 전지에서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이 부분에 어떻게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저도 큰 그림에서는 아니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상황이랑 또 안 물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하고도 얘기할 때 보면은 반도체하고 IT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약해진다. 특히 애플 아이폰 14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좀 톤다운 필요하다. 반도체는 내가 많이 나쁘다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을 낮춘다 하더라도 이게 더 낮아질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정리하는 기회지. 여기서 막 더 사야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싸서. 왜냐면 전저점권에 있는 업종이 딱 두 개예요, 지금. 반도체하고 인터넷. 그니까. 네, 저는 요 두 개가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물가 안정되면은 달러가 다시 한번 더 내려가면은 원달러율 또 같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금리가 최근 막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좀 꺾이게 된다면 성장주 뭐 이쪽들이 좀 한번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뭐 짧게 드시는 분은 뭐 노리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어제였나요? 그 네이버 다니시는 분하고 하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이버가 증축 빌딩 하나 더 세웠죠. 앞에 그린
그린 본사 뒤에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어. 이걸 공장을 1784라고 하더라고요. 아, 들었어요. 네, 네. 네이버 1784. 네. 네. 왜냐하면 이게 1784번지래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보는데 그 1784가 산업혁명이 시작한 첫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미 있다. 그러고 놔뒀는데 직원들도 되게 놀란대요. 그 빌딩 가보게 되면 이거는 그린색, 이건 회색이래요. 가보면은 로봇이 마구 돌아다닌답니다. 아, 네. 네이버 그 네. 본사 두 번째 그 네. 거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수발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 모르시면 문서 수발병. 예. 네. 아, 저 현역이라니까. 자꾸 아닌 것 제가 같아요. 지난번에 조금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현역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서 택배가 왔다든가 뭐 배달 음식을 시킨다든가 그러면은 가서 그러니까 그쪽에 판교 그쪽에서 배달하시는 분 다 안 돼요. 거기다 그냥 두고 간대요. 그러면 로봇가 이걸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이름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붙이는 로봇이 그게 다 알아서 다 배달시킨대요. 그러니까 자기 옆까지 뭐 무슨 택배부터 모든 게 다 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원인 자기도 놀란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네이버도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 와 있다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연결되는 게 저희가 보통 5G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무슨 역 근처에서만 돼서 이거 가지고 뭐래 그러는데 벌써 네이버는 자체 특화망을 통해서 5G가 로봇과 연결되는 데이터 관계들 이걸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어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이버가 알게 모르게 벌써 이제 이만큼 속도가 나가서 IT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혁은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건 충분히 느껴지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로봇 관련주 해서 뭐 앞으로 실적이 뭐 무슨 보통 얘기하는 뭐 유일로보틱스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변한 건 있지만 그 이해도를 따라서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IT 기업들은 이만큼 가 있다라는 쪽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저는 9월 말에 내심 기대하는 거는 테슬라가 이제 보여주는 옵티머스라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샤오미도 벌써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이족 보행 로봇. 근데 여기서는 벌써 관절이 40개래요. 40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관절보다는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네. 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테슬라의 미래가 또 로봇하고 관계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도 이제 충분히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도 앞서 인터넷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카카오 관계자랑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너희들은 수발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또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네이버를 단순히 인터넷 기업으로만 이제는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팀장님 얘기하셨길래 네네. 갑자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어쨌든 또 원래 남자는 이거 하다 보면 막 또 투자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오랜만에 본 김에 또 그런 얘기 네이버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 본사 이렇게 놀러 가실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못 들어가 보나? 특정 지역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3층인가 뭐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얘기하고 그냥 나가야 된답니다. 미팅까지만.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각도님 네. 뭐 그런 탐방 같은 거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으신가요? 큰 회사들은 탐방을 좀 덜 하죠. 네, 그쵸. 큰 회사들은 애널리스트 그쵸. 보고서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널리스트라고 통화하고요. 좀 보고서가 잘 안 나온 회사들을 주로 네. 탐방을 하는 탐방 안 되면 거죠. 잠입이라도 한번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들이 또 조금씩 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사실 뭐 우리 이경임 팀장님은 계속 조금 약간 이제 보수적인 뷰를 조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우리 김 대표님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조금 약간 보수죠.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나 약간 뭐 다른 쪽은 그래도 또 보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서도 이제 잠깐 나고 또 시장도 올랐는데 미국장도 올랐는데 뭐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이게 검색하고 수급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기관들은 척박한 탕에서 자금도 빠지는 척박한 탕에서 얘네들은 뭐하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수발병들은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찾다 보면은 의외로 종목 장세를 대비할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이제 섹터 큰 것들 뭐 이런 종목들 빼고 만약에 반도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세부적인 변화들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9월달 넘어가게 되면 올해 3개월밖에 없고 거기다가 그냥 느낌으로는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고가평가 당하니까 네 여기서 뭔가를 좀 초과 수익률을 끌어야 되는데 과연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수급에서는. 그래서 종목들 보게 되면 약간 중소형주급 쪽에서 이제 아마 9월달 넘어가면서 10월달 때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카운팅하기 시작하는데 그쪽에서 그래도 나는 성장에 대한 기미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섹터도 섹터겠지만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거 일단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근데 수급 들어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실적 가이드라인 하고 좀 체크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좀 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한쪽에서 그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이제 회자되었던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명칭처럼 회자가 됐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만 벌써 5개 업종인데 시장을 흔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5개 업종이 움직인다고 해도 시장의 추세는 전혀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네. 뭐 몇 가지 인터넷, 인터넷 이런 것들이 시세를 안 내주면 당분간 시세는 없는 거다. 네네.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저도 뭐 이게 더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다른 업종들이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태조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안 된다는 의미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집중돼서 이게 주도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고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못 움직인다라는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건강관리 이 5개 업종이 안 움직이면 시장은 거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반도체하고 인터넷에 대한 퀘스천 마크, 실적에 대한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저는 IRA가 뭐 한때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악재다 막 그래서 난리가 며칠 동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게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돈이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보조금 준다고 전기차를 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2년, 2023년 경기나 소득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아무리 줘봤자 그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생산을 할 시점쯤 소득이 올라오면서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 차도 많이 안 팔릴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되게 좋게 보고는 있지만 반도체도 좋게 보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경기 방향성,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실적 추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환율 효과 네. 다들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달러. 네. 전 세계적으로는 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율 효과가 더 강하게 들어오긴 어렵다. 원달러율도 상승폭이 확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를 조금 톤 다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문제는 이제 수출도 굉장히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하고 미국도 올해 4분기 0.1 성장 간다고 하고 유럽은 내년에 역성장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매크로 환경이나 펀더멘탈 환경이 증시의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네. 특히 제조업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은 한국은 쉽지 않다. 지금 ISM 제조지수는 52.8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50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경고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를 이제 이경민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4%가 오면 미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문제지. 그렇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뭐 신흥국이라든가 조금 체력이 약한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전 그렇게 되면 수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돼요. 또 주택 경기 망가지고
사람들을 안 사먹어서 완전히 물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통화 정책 완화해가지고 뭐 살릴 수 있겠죠.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 충격의 여파를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들 연계해서 받으면서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떨어지는 게 너무 완만하게 떨어져도 안 되지만 너무 빨리 떨어져도 네. 충격의 강도가 너무 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이럴 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미국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경기가 버틸 재간이 있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이제부터는 진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추정을 해보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의 힘으로 여태까지 10년 이상 잘 살아남아 왔잖아요. 코로나도 버티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통화 정책이 변하고 많이 풀린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준다면 묶고 더블로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버틸 수 있을지는 조금 네. 고민해보자. 네. 그 다음 사이클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되게 좋은 장을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조심해야지 좋아질 때 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도 이 모든 거의 키는 결국은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급속하게 낮춰줄 수 있는 최고의 키가 유가죠. 유가니까 이번에 80달러 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 예.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는 저 이거는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친구랑 아직까지 의견이 통일되진 않았는데 네. 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첫 번째 키는 달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원유 수급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3월, 6월 달에 변곡점이 나왔던 거는 전부 달러였습니다. 달러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네. 변곡점이 나오면서 꺾여버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진짜 110, 111로 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유가가 버틸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유가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가? 미국은 원유 생산 그렇게 계속 늘리고 있고 사우디도 감산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원유 생산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지금 떼돈을 벌고 있죠. 네. 올라온 유가에 여기저기 다 팔고 있으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유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가?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 중국은 계속적으로 저러고 있고 미국, 유럽은 내년에 역성장이라고 하고 미국도 4분기에 성장률이 0.1, 내년 1분기도 0.8. 그럼 수요가 폭발적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는 유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세대 하단을 깨고 돌파 시도하다 실패하고 돌파 시도하다 실패하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100달러를 넘어서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넘어서도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것도 좀 추세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 네덜란드의 가스 선물이 200유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194.58 지금 하고 있고 요 넥라인이 한 185부터 형성돼 있는데 요게 무너지면 네, 좀 세게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럴 것 같고 하나만 더. 그러면 금리가 4%가 된다고 해도 유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시나리오 중에 하나 네. 70도 깨지고 막 60 막 이렇게 가면 네. 자본시장 또 신나서 막 고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연준이 통화 정책이 전환되는지 물가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코어 CPI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가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막으려고 금리는 높여놨어도 시장이 이거 이제 금리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네 하면서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거죠. 그때쯤 되면은 저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주택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미국도 역성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60달러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저는 이제 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에 좀 더 집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러시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가 60불대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완전히 수요가 망가지는 그쵸. 그런 재앙 같은 상황일 거니까 또 그거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하여튼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1부에서는 우리 또 이 팀장님 또 우리 김 대표님 다소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하락 추세는 아직은 바뀌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정리를 했고요. 이만 이 두 분은 좀 보내드리고 또 2부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두 분이 오시니까 또 마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